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방금 소개받았던 국제국 외환시스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기 과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강의 주제가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 제도의 이해인데 이제 사실 좀 생소하실 수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 외국환 거래 제도라는 부분이 이제 연역도 매우 길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더라도 다 이해 못하시고 가시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강의를 진행하면서 최대한 이제 개략적으로라도 이제 오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화면이 살짝 안 나오는 부분은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패널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국환 거래 제도니까 이제 외국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제 그림으로 제가 힌트를 적어 놓기는 했는데 외국 통화가 보통 주로 외국환으로 의미가 되고요. 사실 이제 외국환이라는 말 자체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국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화를 달리하는 국가 간의 결제 수단이라는 말로 이제 법에는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외 지급 수단과 외화 증권, 외화 파생 상품, 외화 채권 등 총 네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어들이 생소하실 텐데요.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대외 지급 수단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지급 수단이라는 말은 뭐 복잡한 거를 따지시기보다는 이제 뭐 현금과 유사한 이제 그런 이제 통용되는 이제 결제 수단을 의미하고요. 앞에 대외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이제 국가 간 결제에 쓰일 수 있는 뭐 현금과 같은 이제 매개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국환의 정의는 좀 더 포괄적인데 이제 제가 약간 좀 편하게 시작을 하려고 금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 금이 과거에는 어떤 거래를 했을 때 지급 수단으로 쓰이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이제 우리나라의 법에도 이제 금이 지급 수단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다가 이제 현재는 지급 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물품으로 봐서 더 이상은 지급 수단이 아니게 된 이제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관 거래 제도가 이제 연역이 오래되고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외국환 거래 제도라고 하면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이제 법이 외국환 거래법인데요. 이제 1조에 나와 있는 이제 목적 조항을 보시면 이 법은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이제 대외 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화 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외국환 거래 제도라는 말씀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당연하게도 규제 부분을 좀 더 부각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애초 이 외국환 거래법은 이제 규제를 목적으로 생긴 법이라기보다는 외국환 거래의 이제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이 제정됐다라고 이제 법 1조에서 밝히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그 특성이랄까요? 이제 개방 경제이다 보니까 이제 무작정 자유화를 강조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사실 득될 것이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적절한 수준의 이제 보완 장치들이 같이 마련된 가운데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환 거래는 이제 떼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외국환이라는 용어는 이제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통화를 달리하는 국가 간의 결제 수단을 의미하고요. 이제 거래라는 말은 경제 주체들 사이에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교환 행위다. 그래서 이제 쉽게 외국환 거래를 이해를 해보면 외국환이 수반되는 경제 주체들 사이의 거래 전반을 의미하고 있다.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외국환의 정의에서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외 지급 수단이 이게 길게 나와 있지만 결국은 그냥 외국 통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나머지 외화 증권이나 외화 파생 상품, 외화 채권 등은 그 외국 통화로 표시된 어떤 증권 아니 그러니까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지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수단들도 외국환에 포함이 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그 총 4개 파트로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 제도의 특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환 거래 법규 적용 체계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결국 이제 어떤 거래가 있었을 때 결제를 하는 그 부분에 이제 대외 거래 결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 이제 저희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신고를 하는데 뭐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거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본거래 신고라고 하는 이제 그 제도 내에 이제 그 하여야 하는 이제 의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 제도의 특징입니다. 총 세 가지라고 제가 그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외국환 거래의 원칙적인 자유화.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 조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제 외국환 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그 외국환 거래 제도는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제도로 마련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자유화를 이제 추구를 하면서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 대외 개방이 많이 되어 있는 이제 국가다 보니까 그 이 자유화를 강조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이 한순간에 빠져나간다거나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유사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보통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뭐 천재지변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의미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에 이제 이 외환의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안정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이제 그 유사시에 준하는 어떤 경제 위기 상황 같은 것들을 저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및 시장 중심의 운영. 이제 이 말은 이를테면 정부나 이제 뭐 저희 같은 한국은행 같은 당국이 이제 주도하는 거래 제도가 아니라 결국 이제 민간 부분에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제 기조가 이제 녹아져 있다라는 말을 적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외환 거래 원칙의 자유화 부분인데요. 그 연역을 따지고 보면 1961년도에 외국환 관리법이라는 법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외국환 그 제도의 이제 그 시작인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외환이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법의 목적 자체는 원칙적으로 외환의 움직임을 금지시키고 다만 예외적인 사유를 이제 개별적으로 봐서 일부만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케이스로 이제 운용이 됐던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61년도 제정이 돼서 쭉 근 40년 정도를 존속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99년도 이제 외환위기 겪고 이제 이런저런 그 변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이 외국환 관리법이 폐지가 되고 외국환 거래법이 생겨나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 외환 거래를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이제 그 이 법이 새로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기본적인 틀이 원칙적인 자유지만 이제 여타 상황들을 고려한 예외적인 규제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말풍선을 보시면 경상거래는 완전 자유화고 자본거래는 신고 후 거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어들이 사실 조금 그 생소하시겠지만 그 경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말 뜻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일반적인 거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거래, 즉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을 하니까 뭐 수출이나 수입,
그밖에 이제 어떤 용역 거래라고 하는 이제 뭐 라이센스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거래 활동, 사업 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에 수반된 그 외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 자유화가 되어 있고요. 이제 법적으로 이 자본 거래라고 하면 이 경상 거래가 아닌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 거래라는 말이 어려운데 그냥 예시를 하나 들어주자면 이제 이제 오늘 오신 분들과 이제 저희는 저는 이제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희 같은 거주자가 이제 외국에 있는 외국인한테 막 돈을 빌려준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자본 거래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출입이나 유역 같은 이제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아니고 돈을 빌려준다든지 뭐 누군가한테 돈을 증여를 한다든지 이러한 거래는 이제 자본 거래로 묶이게 돼서 별도의 이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네 번째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외환거래 흐름도라고 해서 집어넣은 건데요. 사실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모든 거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큰 틀에서만 이해해 보시자면 저기 이제 화면에 잘린 부분이 있지만 그 국경이 있고 이 국경 간에 국경을 넘어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이제 국내에서는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지급이 된다라는 거를 표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로 돈을 보낸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 우리나라는 그 외국환 은행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시중은행의 어느 특정 지점에 가시면 그 은행에 들어가실 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뭐 이 지점은 뭐 국고 수납도 하고 뭐 외국환 그 은행으로서 외국환 업무도 수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점을 통해서만 이제 외국 은행 그 국경을 넘어서 외국으로의 송금이 된다라는 게 원칙이고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 그다음에 금융사들이 결국에는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해외로 돈을 송금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좀 그 도식화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개인의 경우 그, 그 가운데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1만 불 초과 휴대 수출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외로 이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제 자주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인천공항에서 저희가 출국을 할 때 세관을 거치게 되는데 그 세관에서 항상 이제 1만 불 이상을 들고 나가시는 분들은 뭐 그 신고를 해라라는 이제 안내를 계속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는 이 만 불 이상을 들고 나가실 때는 그 세관에 그러니까 그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이제 금액 기준이 크다라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관을 통해서 이 외국환을 그 어떤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모니터링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1961년도에 제정됐었던 그 외국환 관리법 시절에는 원칙적으로 이런 뭐 해외에 있는 누군가한테 돈 빌려주고 하거나 뭐 이런 거래들이 원칙적으로 허가제였습니다. 그래서 허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 허가를 내주는 기관의 재량이 굉장히 반영이 되는 행정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이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 판단했을 때 이 거래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 불허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자본 거래를 할 때 허가가 있어야지만 돈을 내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그 굉장히 이제 해외로의 유출 그러니까 송금 자체가 되게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99년도에 그 외국환 관리법이 폐지가 되고 외국환 거래법이 생겨나면서 이 자본거래 허가제가 그 바로 폐지되진 않고 2005년 말까지 이제 존속을 하다가 2006년 초부터는 이 허가 제도가 폐지가 되고 이제 현재 이제 이런 자본거래 할 때는 이제 신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의 개념도 생소하시겠지만 뭐 이를테면 우리가 예시를 드리자면은 뭐 우리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됐을 때 그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이제 그 신고라는 거는 이제 더 간소화된 행정행위로서 이제 거절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신고를 하면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허가제가 신고제로 됐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자본 이동의 그 규제에 있어서는 완화가 된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이 지금 슬라이드에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에 이 신고 면제 대상 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 큰 틀로 나누어서 보면 제가 이제 색깔 칠해 놓은 이제 외국한 업무 취급 기관이 업무로서 하는 거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외국한 업무 취급 기관이라는 부분은 제가 이제 좀 뒤쪽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를테면 대부분 다 금융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한 은행이라든지 뭐 증권사, 자산운용사, 뭐 이제 이러한 보험회사 이런 회사들이 업무로서 하는 거래는 이제 그들이 이제 뭐 별도로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제 자유롭게 이 외국환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받거나 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 두 번째로는 외환 전산망 등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 외환 전산망이라는 거는 저희 한국은행이 만든 망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각종 금융기관과 그 뭐 기재부, 관세청, 국세청, 뭐 금감원 이제 유관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제 외국 환과 관련된 보고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은행은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그 외환 정보 집중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를테면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뭐 A라는 회사가 이제 자기의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이제 해외로 돈을 송금했을 때 그런 송금 정보가 주기적으로 은행이 정리해서 하는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한국에 있는 거주자들의 외환 거래 내역들이 이제 외환 전산망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저희가 그걸 집중해서 보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환 전산망 등으로 모니터링이 쉽게 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를 면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일이 지나면서 뭐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소지의 거래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거래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면제로 점차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신고를 안 해도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뭐 기타 규제 실익이 없거나 적다고 판단되는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선은 이렇게 좀 신고 면제 대상 거래를 크게 나눴는데 제가 뒤쪽에 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 이 신고 기관을 한국은행에서 외국한은행으로 점진적으로 이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도 연역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1961년도에 외국환 관리법이 생겼을 때 허가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자본 거래에 대한 허가를 내주던 기관이 저희 한국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은행에서 계속 허가제를 운영을 하다가 당시 이제 은행은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99년도에 이 법이 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 그 이 허가제가 2005년도에 이제 일몰로 이제 폐지가 되고 신고제로 내려온 다음에 그 신고제에 대해서 하느니 다 이거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외환 당국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좀 더 좀 더 자유롭게 거래를 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거나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적다거나 뭐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제 류의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외국환 은행에 이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뜻은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이제 특정 뭔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래가 있다면 한국은행 와서 신고를 한 다음에야 해외로 송금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외국환 은행 앞으로 이관이 된 거래에 대해서는 그냥 은행 가서 은행한테 물어보고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처리를 금방 해가지고 해외를 보낼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좀 점점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고제로 바뀐 이후에는 이제 기재부와 저희는 계속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매년 일부 거래를 계속해서 이제 외국환 은행 앞에 신고할 수 있게 한다든지 신고 면제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이 법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사항으로 넣었는데요. 그 외환거래제도 변천 추이입니다. 그래서 뭐 모든 것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 말씀드린 바대로 61년도에 관리법이라는 게 있었고 이때는 허가제였는데 99년에 외환거래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그 허가제가 이제 신고제로 내려온 거는 2006년 1월 부분 그때 이제 전환이 됐고 지금까지 이제 이런저런 그 완화가 쭉쭉 이어지면서 현재 이루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 현재도 이제 그 저희랑 기재부랑 같이 이제 논의를 해서 그 이런 자본 거래에 대한 신고 같은 것들을 대부분 뭐 좀 줄여보고 이제 국민 불편을 조금 완화를 시키자라는 방향을 두고서 그 논의 중인데요. 이제 사실 조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확정이 되면은 이제 기사 같은 걸 통해서 나올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 특징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유사시 안전장치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입니다. 그 제가 아까 뭐 전시나 이제 뭐 천재지변 이럴 때 그 외환이 이동하는 거를 좀 컨트롤할 수 있게끔 뭔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 그 판단을 하는 주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세이프가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자세히 이걸 정리해 놔가지고 그때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외환정보집중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게 저희 한국은행이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환 거래나 외환 거래, 그다음 지급 또는 수령, 그러니까 돈을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로부터 돈을 받은 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저희가 각종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저희 쪽에 집중이 되고 그리고 이제 관련 법에 따라서 이를 이제 유관 기관과 교환을 하면서 그 업무를 하는데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국세청이나 관세청, 금융감독원, 그리고 이제 금융정보분석원, 이제 국제금융센터 등의 이 정보를 제공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국세청이 가져가는 이유는 이제 그 탈세를 이제 적발하려는 그게 강하고 관세청의 경우에는 그 수출입 거래에 있어서의 허위 수출입 신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역할을 좀 하니까 그에 대해서 필요할 거고 금융감독원은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이상 금융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서고 이제 각각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집중해서 받은 정보들을 이제 필요한 기관한테 필요한 수준으로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저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그 표에서 그림이 이제 화면이 잘 나오네요. 그 첫 세 가지는 이제 좀 시행 요건이 좀 센 것들이고 밑에 두 개는 조금 덜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그 세 가지는 시행 요건을 보시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시 사변, 뭐 국내 경제 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죠. 실은 이 세이프가드가 되고 나서 이게 이 규정, 이 법에 생기고 나서 사실 한 번도 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판단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제 대외 결제나 거래를 일시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제 저희가 해외로 돈을 보낼 일이 있는데 그거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제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환 집중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실제로 해외로부터 돈을 만약에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귀금속을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이나 이제 정부 기관 이런 곳에 보관 예치를 이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게 느낌이 잘 오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저희 이제 개인의 자유를 엄청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시행 요건도 엄격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일어난 일은 없다. 다만 이제 비상 조치로서 정부로서는 이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상대적으로 조금 덜 하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밑에 두 가지입니다. 자본거래 허가제, 제가 아까 허가제가 신고제로 이제 내려왔다고 했는데 이제 오른쪽 시행 요건을 보시면 10년 이상 10년 이상의 자본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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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의 자본거래
뭐 심각한 뭐 국제 수지나 국제 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서 뭐 그런 우려가 있다거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자본거래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를 허가제로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우선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외환 정보 집중 기관, 이제 저희 한국은행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곡한 거래 또는 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 중개, 집중, 교환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제 기재부가 이제 저희를 이제 외환 정보 집중 기관으로 지정을 한 거고요. 이 집중이 됐으니 이제 보고 기관, 보통은 그 금융회사들입니다. 이 왜곡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왜곡한 거래나 지급 등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보하는 그 방식이라는 게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외환 전산망이라고 하는 제가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그 이거를 보고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도식한 건데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방금 설명드린 바대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환시장, 그러니까 환을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들, 그런 거래들이라든가 이제 제가 특정한 뭐 거래를 해야 돼서 뭐 한국은행한테 신고를 했다거나 뭐 이런 정보들이 이제 다 한국은행에 집중이 되고 저희가 이제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이제 정책 수립 목적에 따라서는 저희랑 이제 기재부가 쓰고 있고 이제 금융감독 목적으로는 금융감독원, 뭐 금융위에도 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정보 활용 기관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린 대로 그 목적에 맞게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각 줄을 보시면 이 외환 정보 보고 기관, 저희한테 보고하는 기관은 저희의 망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관이 100여 개 정도 되고 이제 간접 연결 기관이 1,800여 개다. 그러니까 저희랑 직접적으로 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보고를 하는 기관들의 총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기관들이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받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는 뭐 이제 저희 뭐 경제 모니터링이라든지 외환의 모니터링이라든지 그 외환 통계 작성, 그다음에 이제 외환 거래가 실제로 일어났고 그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사후 관리에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외환 거래제 특징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왜곡한 업무 취급 기관 및 시장 중심의 운영이라는 부분인데요. 아까는 그냥 뭐 이게 민간 주도로 뭐 운영이 되는 거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갔는데 이 왜곡한 업무 취급 기관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제가 좀 설명을 자세히 해놨는데요. 먼저 그것부터 보고 넘어가면 그 왜곡한 업무 취급 기관은 이제 왜곡한 업무를 이제 저희 현 제도상에서 뭐 신고를 하거나 뭐 이런 의무가 없이 그 본인 기관의 그 업무에 해당한다면 자유롭게 왜곡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왜곡한 업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관을 이제 기재부 장관이 나름의 요건을 정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자본적으로 재무 구조가 어느 정도 규모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웨이커넘 취급 기관이 자유롭게 웨이컨 거래를 하더라도 결국 그 거래 내역은 한은에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외환정보 집중 기관 한은에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웨이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그냥 아무나 하면 안 되고 그에 대한 전문 인력을 구비할 것이라는 나름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 밑에 뭐 외국한은행, 채신관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그냥 금융기관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들은 그 해당 금융 업무를 보기 위해서 나름의 자본과 시설, 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금융기관들이 보통 웨이커넘 취급기관으로 등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웨이커넘 취급기관으로 등록한 금융기관들은 그 각각의 설치 근거 법령 그러니까 은행은 은행법, 뭐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뭐 이제 각종 이제 여타 이제 자본시장법 뭐 이런 법에 따라서 각 금융기관들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한 업무를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업무로서 하는 행위는 신고 등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시 돌아오면은 그래서 이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 요건도 좀 완화시켜서 이제 좀 더 자유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등록 요건도 완화시키는 동시에 외국환 업무 취급 기간에 외국환 업무 취급 범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그 지금 시점에서는 그 밑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그냥 업무와 관련됐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 이 법이 생기고 2015년까지는 사실 이 외환 거래 법령에 이제 그 각 금융기관들이 할 수 있는 외환 업무들이 다 나열식으로 적혀 있었거든요. 뭐 이를테면 보증은 할 수 있고 뭐 예금은 안 되고 막 그 각각 다 나열식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다 이제 폐지하면서 그냥 그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업무와 관련됐다면 할 수 있는 걸로 완화를 시켰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대가로 이제 외국환 관리 권한의 일부를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에 위탁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원래 이제 어떤 자본거래 신고 이런 것들 뭐 저희가 허가제 시절에는 하느니 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신고제로 간 다음에 좀 더 이제 민간에 이제 맡기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외국환 은행 앞에 신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부분 거래가 이제 그런 뜻이 이제 외국환 은행은 민간이지만 이제 행정권에 속하는 이제 신고 업무를 외국환 업무가 수행하게끔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유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섯 번째 내용은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유도한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중심의 운영에서는 당연한 얘기겠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뭐 외국환 은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국환 은행은 그냥 뭐 시중은행의 각 지점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점에 가시면 이제 해외 송금, 그러니까 해외에 내가 만 달러를 보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업무들을 수행해주는 이제 그냥 기관을 외국환 은행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상의 모든 외국환 업무가 영위가 가능한 기관입니다. 이제 이렇게 외국환 거래 제도상 그 외국환 은행의 모든 외국환 업무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대가로 이제 외국환 은행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이제 저희 거주자들의 뭐 자본거래 신고를 이양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해외로 송금 수금되는 외환 내역을 주기적으로 한은에 보고한다든지 하는 이제 의무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사실 그리고 뭐 여기 계신 분들과 저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법 내용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사실 그 이 거래 법에 따라서 뭔가 저한테 이제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거를 모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서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은행이 확인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고지해주는 이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한 은행은 사실 민간 은행이지만 외국한 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뭐 잠깐 써놓은 건데 전문 외국한 업무 취급업자 제도라는 거를 적었는데 이거는 뭐 굳이 그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뭐 저희가 이제 2017년도 뭐 16, 17년도 해가지고 그 왜 핀테크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 업계에서 좀 이슈였었고 그래서 소액 해외 송금업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소액에 대해서 해외로 송수금을 어느 정도 좀 하게끔 하는 업자인데요. 그 원래는 이게 은행만 허용된 영역이었다가 이제 소액 해외 송금업자라는 제도를 만듦으로써 저 업자로 등록을 하면 소액만큼은 해외로 송수금이 가능하게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한 업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외국환 그러니까 외국 통화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다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급, 추심, 수령, 그다음에 이제 예금, 금전의 대차, 보증 뭐 이제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외국환 업무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금융회사 간 업무 칸막이 완화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외국환 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은행이 아닌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도 이제 외국환 업무의 영역 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그들의 역할이 좀 더 커짐에 따라서 그에 맞게끔 각각 외국환 업무 범위를 조금씩은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카드사들도 소액 송금이 허용이 되고요. 그래서 저축은행도 소액 송금 허용이 되고, 뭐 나름의 조건이 있습니다만 점차 이제 그렇게 금융회사들 간에 업무할 수 있는 범위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게 조금씩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외환은 거래 체계에 설명드린 거가 좀 복잡했는데 그거를 그냥 도식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냥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재부는 그래서 외환 정책을 총괄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외환 거래 법령도 관리하고 이제 컨트롤 타워이고, 근데 이 기획재정부의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사실 이쪽에서 다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외국환 업무들이. 그래서 뭐 이를테면 그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환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위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출입 거래에 대한 신고나 이제 환전 영업자 뭐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등록 감독 관세청에 위임이 돼 있고, 한국은행에는 뭐 저런 이제 외환시장 운영, 보유액 운영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위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각 이제 기관들로부터 이제 저희가 정보를 받는 거를 도식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환은행이 대외 지급 및 영수, 그러니까 결국에 국경을 넘어서 그 외환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그 최선의 그 창구다. 그래서 이제 외국환은행이 그거를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리고 이제 밑에 조그맣게 넣었는데 외환거래 당사자가 거래를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도 집어넣고요. 그래서 한번 그 헷갈리실 때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로는 외국환 거래 법규 적용 체계입니다. 그 법이 이 외국환 거래라고 해서 외국환 거래법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외국환 거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법들이 이제 인벌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환 거래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외국환 거래법이 가장 기본 법이고요. 그 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이 있고, 이제 그 기재부가 그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외국환 거래 규정, 통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재부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권한들을 이제 위탁을 이제 각 기관들이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 위탁된 거는 저희 한국은행도 나름의 규정을 그 가지고 있어서 그에 맞게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금융위에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제 규정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환 은행에 위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은행들의 연합회, 아니, 은행들 연합회인 은행연합회가 외국환 거래 업무 취급 지침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은행 업무의 실무적인 부분을 이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기본 법규고요. 근데 이제 이 외국환 거래에 대한 그 법 적용은 이제 밑에 나와 있듯이 대외무역법, 관세법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경상거래, 그러니까 수출입 거래도 사실은 이제 외환 거래랑 그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출입 거래 자체는 이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에 맞게 수행을 해야 되니까 저 법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외국인 투자촉진법이나 뭐 밑에 자본시장법, 한국은행법, 한미행정협정 뭐 이런 이제 제반 법들이 다 외국환 거래 법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국환 거래 제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게 표로 정리를 했는데 그냥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 대상 거래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 거꾸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신 분들과 저희 같은 이제 일반 거주자들끼리의 원화 거래는 당연히 이 법에 적용이 안 되겠지요. 당연히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외화 거래도 사실 저희가 그 이외관 거래법을 적용 대상에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넣는다 하더라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거주자들 사이에서의 원화 거래,
그다음에 비거주자 사이에서의 외화 거래는 외화 거래를 빼고는 다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 대상 거래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갑자기 거주자 비거주 나와서 좀 약간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은 사실 이 외환 거래법에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의 세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거주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한국에서 주로 거주하느냐, 해외에서 주로 거주하느냐를 두고서 세법은 그를 나눠서 세금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요. 외국환 거래법은 그 거주성을 따져가지고 이 신고의 유무, 신고가 필요한 거래냐 아니냐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그 판단이 중요한 게, 이제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들이 다 국민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다가 해외에 거주하다가 하는 케이스들이 더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 이를테면 1년에 6개월은 한국에 살고 6개월은 해외에 산다. 그럼 이제 나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제 이러한 이제 실무적인 케이스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거주성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만약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희 한국은행 앞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간단하게 나누는 거는, 그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그리고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의미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개인 및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면, 이를테면 국민이면서 해외에 2년 이상 체제하면은 비거주자로 구분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국민인데 해외에서 1년 반만 체제했다라고 하면 저희의 현행 법상에는 그냥 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해외에 나갔다고 해서 비거주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름의 그 거주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너무 나간 것 같아가지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와 지급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 제가 뭐 어떤 특정 업체, 해외에 있는 특정 업체로부터 수입을 했다. 이제 어떤 거래 자체를 했다는 뜻이고요. 그 거래 자체가 이제 수행되고 난 다음에는 그 거래에 대한 대가로 수입을 했으니까 상대방한테 돈을 지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래 부분과 그 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을 나누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환 거래라고 적힌 부분은 저희가 특히 크게 거래를 두 개로 나눠서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를 나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 이 경상거래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그 외의 거래인 자본거래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 각 법에 따라서 이 거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인 지급 및 수령으로 넘어와서 이 해외의 지급이나 해외로부터의 수령이 이제 외국환 거래법을 적용받아서 이 경상거래, 자본거래 모두 다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대외거래 결제, 방금 말씀드린 지급 및 수령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여기서 정상적 결제 방법과 비정상적 결제 방법으로 나눠 놓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좀 그러니까 비정형적인 거래. 그러니까 제가 100만 달러어치의 수입을 해서 100만 달러만큼을 해외에 있는 누군가한테 지급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당연한 거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래는 당연히 정상적인 결제 방법일 거고, 다만 이제 제가 그 거래 상대방이랑 한 100건에 가까운 수입을 했는데 저도 거꾸로 상대방한테 한 50건 가량을 수출을 한 거죠.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그 양 당사자 간 사이에 내가 너한테 줘야 될 돈이 얼마인데 받을 돈이 얼마니까 그 부분만큼 서로 상계하고 나머지 잔액만큼만 주고받자라고 하는 식의 거래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래들은 이제 저희가 이 법상에는 이 비정상적 결제 방법으로 봐서 이제 그걸 상계라고 이제 구분을 짓고,
그에 맞는 이제 신고나 이제 확인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런 예시를 들어서 비정상 결제 방법에 나와 있는 것들은 수출입 전후로 뭐 한 1년 내에 돈을 지급을 한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좀 늦게 지급할 수도 있겠죠. 물건을 받았는데 아, 나 돈이 사정이 급해가지고 뭐 한 6개월 뒤에 줄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1년까지는 나름의 그 정상적인 상거래상에서 일어나는 그 기간이라고 보는데 뭐 이를테면 제가 물건을 수입을 했는데 아, 나 물건 대금은 한 20년 뒤에 줄게. 뭐 이런 거래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래들은 이제 비정상적 결제 방법으로서 별도의 신고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돈이 오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수입을 해서 돈을 걔한테 줘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뭐 말레이시아에 있는 다른 법인한테 돈을 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제3자한테 돈을 지급하는 거라고 봐서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이제 신고를 하게끔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환은행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그 저희 이제 한국에서의 이제 국외로 외화가 이제 움직일 때에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뭐 올해 초에 뭐 터키에서 지진이 좀 크게 났었는데 그러면 터키가 뭐 지금 막 그렇게 크게 뭐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지만 만약에 정말로 큰 지진이 나가지고 터키에서의 금융망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면 은행을 통해서 돈을 송금하려고 해도 현지에서의 이제 은행 금융망이 작동하지 않아서 송금이 불가한 케이스가 있겠죠. 그런 케이스는 당연하게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현금을 통해서 준다든지 하는 이제 부차적인 방법을 통해서 돈을 줘야 될 텐데 그런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외국환 은행은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신고 사항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드린 이 네 가지들은 그 뭐 일부는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고 지급을 하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제 저희 한국은행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 항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신고 처리를 하는 이제 거래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지급 및 수령 등의 절차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외국환 거래 규정에 나와 있는 이제 조항을 그대로 따왔는데 그 건당 이제 미화 5천 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이라고 하면은 이제 돈을 지급하는 것과 수령하는 것을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5천 불 초과하는 이제 돈을 보내거나 받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이제 그 은행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은행 앞에 그 돈을 받는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야 그 돈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은행에는 이러한 확인 의무가 부과가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어떤 뭐 갑작스러운 외환 거래를 해서 뭐 가족하고 뭐 돈을 빌려주고 말고 하는 거래들이 발생했을 때 은행에 가서 아, 내가 뭐 해외에 있는 누군가 돈 빌려주려고 하는데요라고 하면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하다라는 등의 이제 그 확인을 해서 절차를 알려주고 그에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범법자로 안 되게끔 하는 절차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지급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지 이제 이러한 그 해외로의 돈 지급과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급이랑 수령을 하기 전에 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거래 중에서는. 그래서 그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런 지급 등을 하기에 앞서서 그 원인이 되는 거래 행위가 외국환 거래 법령 및 타법령 등에 의해서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등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다 대부분 모르지만 은행 가서 송금하는 절차에서 막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단계에서 필요한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외로 송금을 하거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확인 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결국 신고 등 의무를 이행했냐 안 했냐라는 거를 은행이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 이제 신고 기관에 가서 신고를 하게끔 안내를 하고, 그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아까 그냥 증빙 서류를 확인하는 선에서
이제 끝내고 해외로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미화 5천 불을 초과하는 지급 또는 수령에 대해서 신고 등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이제 웨이칸은행은 이제 제출받은 그 증빙 서류에 각 원본마다 일자, 금액, 그다음 확인한 은행명 등을 표시한 다음에 이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이 은행을 통해서 지급하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그 여기 밑에 이제 별표로 이제 해외 여행 경비, 해외 이주비, 뭐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발주 절차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여행 경비인데요. 그 그냥 말에서 느껴지듯이 해외 여행 경비인데 이제 이 해외 여행 경비에는 좀 그 해외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생 유학 나가면 유학 자금 필요하니까 그 부분과 이제 해외 체제자 경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뭐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한 1년 정도로 해외로 파견을 나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지낼 자금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런 자금들을 보내는 경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일반 해외 경비는 뭐 저희들 여행 나갈 때 그 은행 가서 환전해가지고 이제 그 경비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유학생 경비, 해외 체제자 경비, 일반 해외 여행 경비 이런 것들은 그냥 은행에서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절차는 은행이 그 그러니까 해외 유학생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특정 외국한 은행 점포를 지정을 하고 그 지정한 외국한 은행 지점을 통해서만 이제 해외 유학생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해당 그 지정된 그 외국한 은행 지점은 유학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이제 은행에 내 가지고 그 자금을 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외 체제자 경비도 비슷한 스킴으로 그 지정을 한 다음에 해외 출장이나 파견 증명서 같은 것들을 제출을 하면 그걸 증명해서 해외 체제자 경비를 통한 대외 반출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해외 여행 경비인데 그래서 이제 여행 갈 거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은행 가서 환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요 조항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불을 초과해서 환전을 해보신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그 은행에서 제가 이제 여행 갈 거라고 만불 이상을 환전한다라고 하면 별도로 그 뭔가 요구할 겁니다. 실제로 여행 경비가 맞는지. 왜냐하면 이거는 그 세관한테 이제 그 만불 이상을 현금으로 들고 나갈 때 신고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만불까지는 사실은 그냥 저희 일반 여행 경비로서 다 인정이 되는데 그 이상이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뭔가 좀 더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우선은 해외 여행 경비 지급 절차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는 그 목적에 해당하는 자금 반출인 거를 확인을 시켜주면 대외 반출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외 이주비 등의 지급 절차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해외 이주를 가신다라고 하면 이제 당연하게도 한국에 있는 재산 등을 다 정리하셔서 가지고 나가시겠죠. 그래서 그 여기에는 이제 해외 이주비라는 부분과 재외동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해외 이주비는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해외 이주를 마음 먹고 해외 이주 준비한다 그러면 이제 해외 이주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그 해외 이주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 해당 국가로 넘어가서 그의 그 해외 이주를 위한 서류를 발급받는다거나 이제 필요한 이제 자금들이 있어서 그 자금 등을 내보내는 절차부터 그에 관련된 지급부터 이 해외 이주비 지급 절차를 통해서 돈을 내보낼 수가 있고요. 실제로 해외 이주를 할 때도 이 해외 이주비 지급 절차에 따른 재산 반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외 이주를 가시게 되면은 국내 재산을 반출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모든 분들이 그 모든 그 자기의 이제 한국 재산을 다 반출해서 가지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한 채는 가지고 있다가 해외 이주를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 이제 외국환 거래 법령에는 재외동포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제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해외로 아예 이주를 가신 분들을 재외동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재외동포들도
해외 이주했었을 때 돈을 가지고 나가지 않더라도 차후에 재해동법 국내재산 반출 절차를 통해 가지고도 돈을 이제 해외로 반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절차들은 이제 그 자금 뭐 한도 제한 이런 거가 없습니다. 그냥 적법하게 내가 가지고 나가는 이 돈들이 나의 재산이다라는 거를 증빙만 할 수 있으면 가지고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거주자의 국내 재산 반출 절차가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제가 아까 거주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때 이제 국민이면서 거주자인 제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제를 하면 비거주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년 이상 살면 사실 현지에서 돈 쓸 일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사실 외국에서 더 지내겠다는 의사도 있으신 거고 그러니까 그 케이스에서는 한국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해외 이주한 것도 아니고 재동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에서는 이제 그 여기 제가 예시를 들어 시민권이나 영주권은 없는데 이제 외국에서 2년 이상 체제하고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한국은행 앞에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라는 이제 신고 사항을 통해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국내에서 반출하는 자금이 그 뭐 불법적인 자금과 연루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과 실제로 그 자금이 그 본인의 재산이 확실한지 이런 부분을 확인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후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 해외로 돈을 송금할 때는 뭐 신고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래서 보통 아까 은행이 그 부분을 해외로 돈을 지급할 때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다 사전 신고를 하고 나서 돈을 해외로 송금을 하게 되겠지만 이제 이런저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 은행의 확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않고 돈이 나가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은 이제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위법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사안의 그 경중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결국 사후적으로라도 신고는 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하고 해외로 돈을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그, 그러니까 위법을 한 사람이 이제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제 그 보고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필요한 신고 절차를 신고기관에 사후적으로 완료를 해라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제재기관이라고 적혀 있는데 대부분은 금융감독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외환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잘 이행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개인이나 법인의 이제 이런 그 외환거래 제재를 가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이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뭐 그 설명을 좀 세부적으로 드렸는데 그 줄 돈 받을 돈을 상계에서 일부만 주고받는 행위가 상계고 기간 초과 지급은 뭐 상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이제 뭐 정상적인 기간을 초과해서 돈을 지급하는 케이스를 의미하고 그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한테 지급하는 경우를 제3자 지급, 무역한 은행은 통하지 않는 지급, 요 네 가지 신고는 이제 저희한테 들어오는 신고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각각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신고한 정보를 저희가 아까 이제 집중해서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적절한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보처도 있더라라는 내용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제재 대상자에 대한 지급 등 허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그 잘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고 그 왜 유엔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이 사람의 금융 거래를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유엔 차원에서 뭐 결의를 한다든지 뭐 특정 개인이나 법인을 뭐 이를테면 뭐 마약 자금이나 뭐 전쟁을 뭐과 그 연관돼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을 하면 그에 맞게 이제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도
그 사람을 이제 우리나라 법상의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하고의 그 사람이나 이제 법인하고의 이제 외환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이제 저희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그 해당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그 허가 케이스는 사실 없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하지 말라는 거겠죠. 금융제재 대상자로 결의가 된 부분이니까.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본거래 신고 및 신고 수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게 경상거래, 수출입거래나 용역거래 외의 모든 거래는 자본거래고 그 자본거래는 대부분 다 이제 한국은행 앞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래들인데 이제 그 일부는 신고 면제가 되어 있고 신고 면제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그 모든 거를 설명을 드리기도 좀 부적당하고 그래서 약간 주요 케이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원래 허가제였던 이제 외환관리법이 폐지되고 외환거래법이 신설되고 나서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그 이 기획 원래 이제 이런 신고 업무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자는 기획재정부지만 이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과 이제 외국한은행에 위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고 실무를 한국은행과 외국한은행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간략하게 나오지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권한은 이제 금융위와 금감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환 거래 규정이라고 하는 이제 이 자본 거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들이 사실 그 저희 관련 규정 적어놓은 데에 자세히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심지어는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여기 중간쯤 보시면 기타 자본 거래라고 묶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모든 자본 거래가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거를 제가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 이 자본 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만 높이는 차원에서 이제 이 주요 거래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자의 금전 차입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영리법인이나 이제 영리법인이겠죠 대부분 일반 기업이 해외에 있는 비거주로부터 외화 자금을 차입할 때는 그 대부분 다 외국한 은행에 그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1개월에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근데 5천만 불 이상을 차입할 때에는 그 외국한 은행을 경유해서 기획재정부 장관 앞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을 뭐 깊이 파고들지는 마시고 그래서 이제 외화자금 차입할 때는 이러한 절차들이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 외화 자금을 차입하는 주체가 개인이나 비영리 법인일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한국은행 앞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이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를 차입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10억 원 이하는 은행 신고, 그 다음에 10억 원 초과는 기재부 신고 이렇게 나누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그러니까 차입은 저희가 외화를 들여오는 것이고 대출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외화 자금을 빌려주는 거니까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 외국환 은행은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이제 몇몇 사례들만 제외하면은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우선 그 부분보다는 거주자가 외화 자금을 이제 대출해 준다라고 하면 다 한국은행에 오셔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주자가 그 비거주자한테 원화 자금을 대출해 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의 증권 취득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행에 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아리송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새 최근에 이제 해외 주식들 많이 그 거래하실 텐데 그러면은
뭐 이를테면 뭐 테슬라 주식을 내가 사면 걔도 증권이니까 신고해야 되는 거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 외국환 거래 규정에 이제 세세한 신고 예외 규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그런 테슬라 주식 살 때 테슬라랑 직접 협상해서 사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이를테면 뭐 A 증권사 통해 가지고 그 A 증권사의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해외 주식을 사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실 텐데 그 증권사는 투자 중개업자고요. 그래서 투자 중개업자에게 위탁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그게 이제 밑에 있는 별표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 거주자가 아니, 저희 거주자가 해외 증권을 취득하더라도 신고가 예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 이제 그렇게 투자 중개업자 통하지 않고 실제 미국 기업과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직접 계약을 체결을 해서 증권 취득하는 경우는 저희한테 오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기타 자본 거래는 이제 이 외환 거래 법령이 이 자본 거래의 모든 부분을 나열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타 등등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기타 자본 거래는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일반적으로 증여 거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시는 이제 뭐 아버님이 이제 그 해외 유학을 가서 이제 해외에서 계속 사시는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보통 그런 분들한테 증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기타 자본 거래 중에 증여에 해당해서 이 부분도 저희한테 신고를 하러 많이들 방문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 조합 유사 계약이라는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크게 막 이해를 하지 않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거주자가 이제 해외에 있는 외국에 소재한 외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 부분은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신고만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행정행위가 신고가 있고 신고 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는 그냥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고를 하면 받아야 되는 거고 형식적으로 다 문제가 없다면 이제 신고 수리는 이제 신고보다는 약간 이 신고를 받는 기관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뭔가 이 신고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취득이라는 부분은 신고 수리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신고 수리다 보니까 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희 외환 거래 규정에서는 정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외국환 거래 규정상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 취득할 때는 그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수리 사항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은행 신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는 내가 부동산 산다. 그러면 은행 가셔가지고 그 내가 그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 뭐고 그 취득하는 목적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해 가면서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고 수리된 다음에 돈을 보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취득한다라고 하면 보통 소유권을 의미하는 건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 권리, 그러니까 물권, 뭐 이런 기타 유사한 권리를 소유권이 아니라 이런 거 취득할 때에는 저희 한국은행 신고 수리 사항입니다. 뭐 이 부분도 그냥 깊이 이해하시기보다는 이런 거가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내용은 끝났고 간단하게 저희 심사 업무하는 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넣은 슬라이드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한국은행에 이런 외환 거래 관련 신고하러 오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뭐 궁금하시다거나 막 신고하실 일이 생긴다거나 했을 때 저희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이를 좀 자세히 안내해 놓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홈페이지 들어와서 외환 국제금융에 들어가면 외환 거래 심사라는 이제 그 메뉴가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각 거래들이 이제 신고가 필요한 거래가 무엇이고 신고를 할 때에 어떤 신청 양식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되고 그 구비하여야 될 서류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아까 저희 강의 시작하기 전에 틀어놓았던 영상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사실 이런 신고 실무는 다 당연히 방문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저희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 신고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면서 온라인 외환 심사 시스템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온라인 외환 심사 시스템은 그 법인만 이제 등록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모든 신고 내용을 온라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교적 그 간단한 거래라고 저희가 분류한 거래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는 그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가 본부니까 저희가 한국은행 국제구매안심팀인데 이제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신고 같은 거 할 때 무조건 여기 와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각 지역 본부로 나눠져 있고 해당 지역 본부에서도 이제 외환 신고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방문하셔서 물어보시던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유선으로 이제 문의하실 때는 여기 적어놓은 이제 그 번호가 759-5300번인데요. 이 번호로 이제 만약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전문 상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에 대해서 이제 안내도 해주시고 이제 적절한 이제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